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약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배신한 폴란드에 한국은 화내지 않았어요. 항의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을 가볍게 넘겼습니다. 그냥 실망했구나. 그래도 계약은 계약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정밀하고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난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무 말 없이 시스템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나온다는 걸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늦었지만 어리석은 폴란드는 다른 국가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빼앗겼습니다. 그들이 잃은 건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니었어요. 21세기 가장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를요. 이것은 캐나다 출신의 국방 전문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라본 그들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연을 전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맥도널드입니다. 캐나다 출신으로 올해 65세이고 지난 30년간 글로벌 군사와 외교 전략 분야에서 일해온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경험담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저를 구원했는지, 그리고 세계가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2019년 12월 15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캐나다 국방부 수석 전략 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중동 지역 안보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었어요. 시리아 국경 지역의 테러 조직 소탕 작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3년간 준비해온 프로젝트였고, 저는 이 일에 제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현지 파트너는 알리 하산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단 출신으로 15년간 미군과 협력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서구식 사고방식을 가진 믿을만한 파트너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완전히 신뢰했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맹신했다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작전 개시 직전인 12월 15일 새벽 4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알리 하산이 우리 작전 정보를 적에게 넘긴 거였어요. 우리 팀이 투숙했던 바그다드 외곽 안전가옥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있는 위치만 골라서 공격한 거죠. 그 공격으로 제가 직접 선발한 2명의 우수한 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크 윌슨은 26살의 젊은 정보 분석가였어요. 토론토 대학에서 중동학을 전공하고 갓 결혼한 신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제니퍼는 당시 임신 6개월이었어요. 사라 톰스는 32살의 통신 담당관이었는데 8살과 5살 된 두 딸의 엄마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저를 믿고 따라온 소중한 동료들이었죠. 마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장관님, 우리가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라는 집에 있는 딸들 사진을 보여주며 이 일이 끝나면 가족 여행을 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 잘못된 판단 때문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사건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리 하산은 처음부터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결된 이중 스파이였던 거예요. 3년간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모든 정보를 적에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우리에게 제공한 정보 중 상당 부분이 조작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속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타와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혼자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도강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제 마음도 그만큼 차가워져 있었어요. 마크와 사라의 유족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요.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 얼마나 큰 비극을 만드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책임감 없는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책임과 신뢰가 제 인생의 전부가 되었어요. 이 두 가치만이 세상을 지킬 수 있는 진짜 무기라고 믿게 됐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마크와 사라를 떠올렸어요.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완전히 달라져야 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아덱스 2023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참석차 방문한 거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현대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는 아직 신흥국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이 진짜였습니다.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택시 기사분도 외국인인 저를 배려해서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더군요. 전시회장에 도착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전시 부스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KF-21 전투기 모형과 수리온 헬기, 그리고 각종 첨단 무기 시스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수준도 놀라웠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16시간을 일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부스를 지켰어요. 외국 바이어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철야로 자료를 준비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눈빛이었어요. 피곤함이나 짜증보다는 자부심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확신과 애정이 느껴졌어요. 이런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부스 책임자인 김현수 이사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20년간 한국 방산업계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김 이사는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줬습니다. 개발 중 심각한 엔진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이야기였어요. 외국 파트너사들이 계약 취소를 종용했지만 한국 기술진들이 3개월간 불철주야로 매달려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때 연구진들은 집에도 가지 않고 연구소에서 숙식을 해결했다고 해요. 가족들도 이해해주고 응원해줬다는 거죠. 포기하라는 외부 압력이 엄청났지만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기술 이전에 대한 한국의 태도였어요. 다른 나라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넘겨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은 파트너국의 자주 국방 능력 향상을 진심으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도 90% 이상의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책임감과 신뢰야말로 제가 찾던 답이라는 걸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김 이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겪었던 배신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 다시는 배신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2024년 7월 12일, 제가 그토록 믿었던 한국의 책임 철학이 심각한 도전을 받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폴란드가 저지른 일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배신이었어요. 국제방산업계에 30년간 몸담고 있으면서도 이런 노골적인 계약 위반은 처음 봤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급격히 군사력 증강에 나섰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K9 자주포 672문, K2 전차 980대, FA-피트-P. 경공격기 48대를 포함한 총 1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럽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죠. 저도 이 계약 협상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한국 측의 성실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기술 이전 조건도 최대한 수용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현지 생산까지 약속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2022년 11월 바르샤바에서 열린 최종 계약 체결식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가 직접 참석해서 한국을 극찬했어요. K2 전차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고 K9 자주포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15일 같은 부아슈차크 장관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꿨습니다. 바르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과의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프랑스 르클레르 전차와 독일 레오파드 EA8 전차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욱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한국 무기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K 전차의 화력이 부족하다느니 K9 자주포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고라고 극찬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말입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시청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하슈차크 장관의 표정에서 죄책감이나 미안함 같은 건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자신이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뻔히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의 엄청난 로비 공세가 있었던 거죠. 탈레스와 라인메탈 같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정치적 압력과 함께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더 가관인 건 폴란드가 이미 납품받은 K9 자주포들의 성능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이 러시아군 포병을 압도하는 성능을 보여줬는데도 말이에요.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고 인정받고 있는 무기에 대해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거죠. 폴란드 언론들도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 무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날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과거 중동에서 겪었던 배신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올린 관계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왔는지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어요. 국제방산업계에도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누가 장기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겠어요. 신뢰라는 국제거래의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폴란드의 배신 소식을 들은 그날 밤, 저는 혼자 토론토에 있는 제 사무실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과거 중동에서 겪었던 배신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나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알리 하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도 처음에는 정말 신뢰할 만한 파트너처럼 보였었거든요. 3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신뢰가 동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죠. 이번 폴란드 사태도 비슷했어요. 부하슈차크 장관도 2년간 한국을 극찬하면서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 척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배신의 패턴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러나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분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차분하게 계약 조항을 검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더군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김현수 이사와 국제전화로 통화했을 때 그가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김 이사는 목소리에 분노나 좌절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생산에 들어간 물량은 예정대로 납품하고 기술 이전도 약속한 대로 진행하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폴란드 기술자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배신당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였거든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서구방산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은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는데 말이죠. 한국 외교부의 대응도 성숙했습니다. 폴란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대신 조용히 다른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루마니아, 체코, 노르웨이 등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거죠. 그때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다시 배신당한 분노와 좌절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과거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건가 하는 절망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이 보여주는 성숙한 대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원칙과 책임감을 지키려는 모습이 제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배신당해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강함을 봤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마크 윌슨과 사라 톰슨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들이 저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또다시 포기할 거냐고 말이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과거의 배신으로 상처받은 저를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수나 회피가 아니라
진정한 책임감과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단순히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지 않겠다고요. 한국이 보여준 책임과 신뢰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배신이 만든 상처를 책임감으로 치유하겠다는 의지가 생긴 거죠.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폴란드의 배신이 국제방산 시장에 미칠 파장과 한국의 대응 방식의 의미를 분석한 3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어요. 그 보고서가 제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폴란드 사태가 터진 지 한 달이 지난 2024년 8월 20일,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닌 당사자로서였죠.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한국 언론의 보도를 지켜봤습니다. 140억 달러짜리 계약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패닉 상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분석적인 보도가 줄을 이뤘습니다.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했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분위기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140억 달러짜리 계약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직원들의 표정에서 패배감이나 절망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복도를 지나다니는 직원들의 걸음걸이에서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토론 소리도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내용들이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의지가 회사 전체에 가득했습니다. 김현수 이사와 재회했을 때 그의 첫마디가 지금도 생생해요. 맥도널드 선생님, 어려운 시기에 다시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신 거죠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 진정성과 감사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김 이사는 폴란드 사태에 대한 회사의 대응 방침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보복이나 감정적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폴란드가 우리를 배신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생산에 들어간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예정대로 납품하겠다는 거였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기술 이전도 약속한 대로 진행하고 폴란드 기술자들의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요구하는 추가 개량 작업까지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자세였어요. 그러면서도 법적 대응은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소의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감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어요. 청와대에서 만난 NSC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비합리적 행동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거였죠. 실제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이 한국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루마니아는 아예 폴란드가 포기한 물량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고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용산에 있는 국방부도 방문했습니다. 국방부 국제정책관실에서 만난 김태영 국장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단기적 손실보다는 장기적 신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폴란드 한 나라의 배신으로 흔들릴 정도로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배신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국은 폴란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복수나 보복 대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오히려 다른 나라들의 신뢰를 얻는 결과로 이어진 거죠. 저녁에 김현수 이사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맥도널드 선생님, 우리는 배신당해도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니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과거 중동에서 잃었던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마크와 사라가 추구했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신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폴란드의 배신은 일시적인 충격일 뿐 결국 승리하는 건 원칙을 지키는 쪽이라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말이죠. 2024년 9월 5일, 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책임감 있는 대응을 직접 목격한 후, 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강한 사명감이 들었거든요. 더 이상 방관자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어요. 토론토에 있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자마자 30년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유럽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에게 폴란드 사태의 진실과 한국의 진가를 알리기로 결심한 거죠.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노르웨이 국방부 차관 헬리크 안데르센이었습니다. 그와는 10년 전 나토 회의에서 인연을 맺었었어요. 안데르센은 제 전화를 받자마자 폴란드 사태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유럽 전체가 이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안데르센에게 한국 무기 시스템의 진짜 성능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K9 자주포가 보여준 놀라운 정확도와 내구성, 러시아군 포병을 완전히 압도한 사례들을 구체적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어요. K2 전차의 첨단 화력 통제 시스템과 능동 방어 체계, FAPTP의 뛰어난 가성비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적 성능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 국가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한국의 마음가짐을 강조했죠. 90% 이상의 기술 이전도 아낌없이 해주고 30년간 정비와 훈련까지 지원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안데르센의 반응이 즉각적이었어요. 폴란드가 그런 조건을 거부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노르웨이로서는 꿈같은 조건이라면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한 건 핀란드 참모총장 티모 키비넨이었습니다. 키비넨과는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매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K2 전차의 혹한기 성능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핀란드의 기후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다는 걸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 한노 페브쿠르와의 통화는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페브쿠르는 제 설명을 들은 후 즉시 에스토니아 국방부 대표단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의 실수를 에스토니아가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체코 국방부 차관 다니엘 코스타이와의 만남도 성과가 있었어요. 프라하에서 직접 만나 3시간 동안 한국의 방산 능력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가 보인 관심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체코도 소련제 무기에서 벗어나 서방 표준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라고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가 K9 자주포 53문 추가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핀란드는 K2 전차 100대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고 에스토니아는 아예 한국과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체코는 더 나아가 한국과 합작으로 동유럽 방산 허브를 구축하자는 아이디어까지 제시했습니다. 폴란드가 포기한 역할을 체코가 대신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파트너를 알아보는 눈을 가진 나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요. 폴란드 한 나라의 배신이 한국의 가치를 흔들 수는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위기가 진짜 파트너와 가짜 파트너를 구분하는 기회가 된 거죠.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비공식 방산 외교관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책임과 신뢰라는 무기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일에 제 인생을 걸기로 했거든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2024년 10월, 폴란드의 배신이 만든 파장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한국에게 더 큰 기회가 열린 거죠. 저는 이 놀라운 반전을 직접 목격하면서 책임과 신뢰의 진정한 힘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루마니아였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 안젤 틸바르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폴란드가 포기한 물량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했어요. K9 자주포 53문과 K2 전차 80대 도입을 즉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틸바르 장관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의 결정은 이해할 수 없지만 루마니아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그런 파트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죠.
체코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체코 총리 페트르 피알라가 한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어요. 그가 청와대에서 한 연설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했거든요. 체코는 한국과 20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의 유럽 생산 기지로 체코를 활용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을 제안한 겁니다. 사우디 국방장관 칼리드 빈 살만 왕자가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200억 달러 규모의 협력 협정을 논의했어요. 계약 내용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K2 전차 300대, 천무 다연장 로켓 48대, KF-21 전투기 60대까지 포함된 거대한 규모였죠. 폴란드 계약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사우디가 한국과 합작으로 중동 방산 허브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왕자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의 배신을 보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한국이야말로 그런 파트너라고 확신한다는 거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K9 자주포 72문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나이지리아까지 FAPTP 도입을 문의해왔어요. 한국 정부의 대응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주문에 흥분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을 단계적으로 확장하면서 늘어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모든 요청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정으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만 선별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거죠. 단순한 수익보다는 장기적 신뢰관계를 우선시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의 배신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진짜 파트너들이 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거였습니다. 국제방산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계약 불이행의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됐습니다. 한국이 그런 파트너의 대표주자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죠. 폴란드의 배신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가치를 더욱 부각시킨 셈이었어요. 2024년 11월,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방산 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광경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이제 진정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전시회장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전시관 앞에 인파에 놀랐습니다. 연일 각국 국방 관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한국 부스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붐비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프라보우 수비안토가 직접 와서 KF-21 전투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1시간 넘게 한국 관계자들과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라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말레이시아 공군 참모총장 모하마드 아지짐도 FAPTP 추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FAPTP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24대를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태국 공군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인도의 반응이었어요.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 국장 사미르 카마트 박사가 한국 부스를 방문해서 2시간 넘게 기술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K9 바지라 자주포의 현지화 성공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카마트 박사는 한국과의 공동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개발에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인도의 거대한 시장과 한국의 첨단 기술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라질 정부가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을 공식 요청한 겁니다. 남미 전체 시장을 겨냥한 거대한 프로젝트였어요.
브라질 국방장관 호세 무시오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국과 함께 남미의 방산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이집트는 K9 자주포 도입을 공식 확정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모로코와 알제리까지 FAPTP 도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시회장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관계자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세계가 알아주는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지만 교만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김현수 이사와 다시 만났을 때 그가 한 말이 깊이 기억에 남아요. 맥도널드 선생님,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철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철학이 전 세계에 통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하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라는 거였습니다. 호주 국방부 차관 휴 제프리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국과 일하면서 느끼는 건 그들이 우리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이 느껴진다는 거였죠.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이제 진정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철학과 가치관까지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책임과 신뢰라는 무기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2024년 12월, 저는 런던에서 열린 국제방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방산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책임과 신뢰를 중심으로였죠. 그 자리에서 한국을 사례로 들며 방산업계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연설장은 만석이었습니다.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온 방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제가 폴란드 사태와 그 이후 한국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자 청중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유럽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 라인메탈 CEO 아르민 파페르거가 연설 후 저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성공 모델을 독일도 배워야 한다고 하더군요.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파트너에 대한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파페르거는 라인메탈이 앞으로 한국과 같은 철학으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파트너국의 안보 강화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그룹 회장 파트리스 케인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폴란드 사태를 보면서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고 했습니다. 탈레스도 경영 철학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CEO 알레산드로 프로포모도 한국의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한국의 대응 방식을 배우고 싶다며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일어났어요. 유럽연합이 방산협력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파트너 신뢰도를 핵심 평가 기준으로 추가한 겁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력이나 기술 수준뿐만 아니라 계약 이행 의지와 장기적 파트너십 가능성도 중요하게 평가하겠다는 거였어요. EU 집행위원회 방산 담당관 티에리 브루통이 발표한 새로운 기준이 흥미로웠습니다. 계약 불이행 이력, 기술 이전 성실도, 파트너국과의 협력 의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책임감 있는 태도가 새로운 기준이 된 거죠. 나토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방산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이 나토 표준에 맞는 무기 체계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나토는 한국과 포괄적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나토 회원국들의 무기를 공급할 때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을 준회원국 수준으로 대우하겠다는 의미였죠. 일본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일본 방위성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만든 변화가 단순히 시장 점유율 확대를 넘어서 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걸요. 가격 경쟁이나 기술 경쟁을 넘어서 신뢰 경쟁의 시대가 열린 거죠. 심지어 폴란드마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대선에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었어요. 새로 임명된 국방장관 보그단 크리치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협력 재개 의지를 밝혔습니다. 크리치 장관이 바르샤바에서 한 기자회견이 인상적이었어요. 폴란드의 이전 결정은 명백한 실수였다.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한국과 다시 협력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어요.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성숙한 자세였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남산타워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63빌딩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상주 사무소를 차린 지 벌써 8개월이 됐어요.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한국과 함께 써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돌이켜보면 폴란드의 그 말도 안 되는 배신은 오히려 한국에게 더 큰 기회를 가져다 줬어요. 2025년 6월 현재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8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폴란드 사태가 터지기 전인 3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한국이 얻은 국제적 신뢰입니다. 현재 47개국이 한국을 우선 협력 파트너로 지정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까지 전 대륙에 걸쳐 한국의 진정한 파트너들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 관계가 아니라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에 가까워요. 지난주에 받은 폴란드 소식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에 사과하고 계약 복원을 간절히 요청해온 거예요. 새로 취임한 야체크 사신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해서 무릎까지 꿇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감정적으로 거절하거나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중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죠. 한국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폴란드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때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성숙한 대응이야말로 한국의 진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나 보복이 아닌 원칙과 일관성으로 대응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강대국의 품격을 받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정부의 방산 외교 특별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는 문의가 매일같이 들어와요. 제 책상 위에는 늘 20여 개국의 협력 제안서가 쌓여 있습니다. 모든 요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단순한 수익보다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는 한국의 철학을 따라서 말이죠.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도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산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포병 부대장이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한국의 무기가 자신들의 조국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절절하게 써놓았더군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한국이 만든 무기가 단순히 전쟁 도구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김현수 이사가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도구를 만든다는 철학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였어요. 제 개인적인 변화도 놀랍습니다. 과거 중동에서 겪었던 배신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됐어요. 한국이 보여준 책임과 신뢰의 힘을 직접 목격하면서 다시 희망을 찾았거든요. 배신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더욱 빛나게 만드는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크 윌슨과 사라 톰슨의 희생도 이제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인 책임과 신뢰가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한국과 함께하는 이 일이 그들에 대한 최고의 추모라고 믿어요. 지난 주말에는 한강공원에서 김현수 이사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울렸어요. 맥도널드 선생님, 우리가 보여준 책임과 신뢰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생님의 도움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단지 한국의 진가를 세상에 알렸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한국이고 한국 국민들이라고요.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책임과 신뢰야말로 이 세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걸요. 폴란드의 말도 안 되는 배신이 결과적으로는 이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됐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한국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책임과 신뢰가 모든 관계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제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진정한 강국이에요. 무력이 아닌 신뢰로, 위협이 아닌 책임감으로 세계를 이끄는 멋진 나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감동은 여러분과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